우리는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욕투성이인 야당 후보, 말만 번지르는 그 후보에게 부산의 운명을 맡겨서 부산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을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사.7 재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책 수행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여권의 후보들과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야권의 후보들 간 막판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 출정식을 갖고 방역 성공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 후보는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치톡톡 사이다에서는요,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앞둔 지금 후보자 간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두 차례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MBC와 KBS에서 한 차례씩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먼저 관전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박영선 후보의 압승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겠죠. 토론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대개 이제 토론회가 끝나면 각 당의 또 각 진영의 대변인들이 이제 논평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후보가 잘 못한 것 같아도 논평의 제목은 우리 후보가 압승한 토론이었다. 이게 네. 어느 캠프나 다 하는 일이죠. 네. 저는 그 1차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말을 이끌어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가 1차 토론에서 큰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차 토론은 또 민생당 후보가 하나 또 가세를 함으로써 네. 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됐는데 역시 뭐 2차 토론에서도 내곡동 땅 문제 가지고 뭐 난상 토론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은 좀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토론을 보면서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청자 또는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박영선 후보가 너무 초조하다.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이 참 불편하겠다. 그렇게 느끼게 만든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곡동 땅 하다가 그냥 도대체 왜 시장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것 아닌가. 왜 자신이 되어야 되는지, 시장이 되고 나서 어떤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성찰도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론조사에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 측이기 때문에 좀 훈훈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박영선 후보를 아주 그 맹공하는 그런 반칙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한마디 하면 네. 오세훈 후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를 좀 내려보는 듯한 이런 어떤 자세를 보여서 키가 크니까 이렇게 내려서 보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김재원 의원이 박영선 후보의 어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또 깨알같이도 지적을 하니까 저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선 토론할 때 이게 트럼프가 힐러리를 바라보던 그 포즈로 오세훈 후보가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연상작용을 일으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양쪽 다 좀 안 좋은 포인트들이 있었다. 박영수 후보는 너무 지나치게 톤앤 매너상 공격적이고 오세훈 후보는 말 끊기 뭐 이런 것들 좀 문제로 지적되긴 했었죠.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곡동 땅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곡동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언론도 미심쩍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목을 뽑기도 하던데 아마 오세훈 후보가 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본인에게도 좀 유리할 것이다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LH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 공분이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2005년도 6월 22일 날 SH공사가 이 보금자리 주택 그 지구에 대한 이 개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그 며칠 전인 6월 13일 날 측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3일 전인 6월 10일 날 오세훈 후보의 처가 측에서 측량 요청을 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이 SH공사가 개발 용역을 발주하기 9일 전에 나타나서 측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SH공사의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시점으로 보면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노하고 있는 정보를 알고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본질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재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그 주장하던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입증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거짓말했다. 측량할 때 키 크고 선글라스 쓴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엮어 가거든요. 근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처갓집 땅을 그 과도하게 비싸게 사주기 위해서 엉터리로 보금자리 주택 부지에 이것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집중해서 입증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측량한 게 무슨 죄예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시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아무리 그 시기에? 시기가 네. 일주일 전이든 일주일 후든 또는 그것으로 이제 자꾸 가니까 결국은 지금 쟁점이 없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3, 40년간 묵혀왔던 땅을 어떻게 개발 용역이 발주되기 8일 전, 9일 전에 이야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판단은 또 시민이 하는 것이고. 네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박영선 후보는 왜 거짓말 하냐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는데 본질은 미개발 정보 혹은 개발 정보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본질이 LH 투기 의혹과 맞물려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근본적 물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차피 이 문제는 선거 기간 내내 공방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는 몰라도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기억이 그렇게 또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죠. 처갓집 재산이잖아요. 그것도 부인 이름으로 다 넘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유 재산이라면 그것을 일일이 위치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특이한 상황 아닐까 아니,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세훈 후보가 좀 잘못 대처를 했다고 보는데 막 칼로 물 베듯이 딱 해서 나는 전혀 관계없다. 관계가 있다면 사퇴하겠다. 막 이렇게 너무 여유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세훈 후보가 좀 지혜롭게 열어놨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강 한 80% 정도는 같이 생각해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자신의 그 판단 또 자신의 기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좀 품을 좀 열어놓고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오히려 이 자승자박, 자충수가 된다. 바로 2차 토론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조금 흐리긴 한 거죠. 네,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도쿄 아파트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저 민주당을 보고 물타기 전문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자주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이 덩치가 큰 내곡동의 의혹과 네. 요만한 그 일본 요거 문제를 가지고 네. 물타기에 확실하게 성공했다. 네? 그래서 뉴스
뉴스나 언론에 보면 이거를 같은 크기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면 야 국민의힘이 이 정말 물타기 확실하게 성공한 이번 제대로 케이스다. 예. 전혀 문제가 없는 아니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태도가 일본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또 더 나가서 야당 지금 야당 국민의힘을 토착외군이 하면서 엄청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때 우리 국민들이 그 편의점에 가서 일본 맥주 하나 잘못 사 먹으면 막 엄청 혼나는 그런 판으로 몰아놓고 자기는 일본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있고 또 일본 주식을 그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임대료 받아먹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도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옳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비교하면서 박영선의 위선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논리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나 노 재팬 운동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전 국민적인 공분, 분노가 일어서 그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박영선 후보가 노 재팬 운동이나 이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막 끌고 간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제가 물타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일본 아파트는 박영선 후보의 남편 문제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검찰 내사 또 압수수색 이런 것 때문에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다. 그거 역시 유권자가 판단을 하실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가장 크게 사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가장 안정시킬 후보가 누구일까 조사를 했더니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정책 공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영선 후보 공약을 보면 35층 인류 규제 완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찬성 등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겠다고 하면서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 안에 상계동 그리고 목동의 안전진단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정책 분석하시는 분들은 두 분 다 허황되다 또 이렇게 그 진단을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늘 민주당이 공격을 받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완전히 그냥 뭐 아예 죄악시하고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네. 박원순 시장 때는 오히려 그럼 도시 재생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되 그 어떤 그 과대한 이익 초과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고 그러고 하자는 것이지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되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공 부분이 함께 들어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 이 공약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앙 정부의 그런 정책의 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오세훈 후보 역시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 민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함께 이 비율 같은 것들을 잘 조정을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도 추진해왔던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시선을 좀 잘 알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잘 돼서 뭐 잘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허황되지 않다 생각하고. 아니 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28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2년 지나면 이제 재개발 그 재건축 그 대상이 되어요. 그래서 초과 이익 그 환수, 그다음에 공공이 주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현실에서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말인지 그것을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낡고 그다음에 뭐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전부 이제 그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결국은 건축비까지 전부 그 부담을 하게 만들고
주거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건데 공공 부분이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그중에 땅을 50%가량 뺏어가는 거예요. 그 토지의 어떤 가치 때문에 일부 세대수를 더 늘려서 건축비까지 뽑아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그 재건축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은 거의 평당 다 1억 수준으로 다 올라 있거든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 거기에 땅을 반을 뺏어가면 어떻게 그 재건축이 됩니까? 토지의 지분을 뺏기는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인정할 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세에 다 반영돼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재건축 그 아파트를 그 구입해서 들어간 사람은 재건축이 되었을 때 일부 돈을 더 내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초과이익 환수라고 때리면 재건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이 대부분 그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발목 잡는 그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정책을 발표해놓고 박영선 후보가 그걸 풀겠다고 이야기해본들 누가 믿겠습니까? 정책의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애당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그저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는 이 부동산 대책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결국 나라 전체를 멍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님 지금 말씀에 충분히 동의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왜 공공이 또 역할을 해야 되냐면 100% 공공이 역할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인프라는 누가 하죠? 거기에 교통, 그다음에 상하수도. 지금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들 대부분이요. 인프라 전혀 문제가 없는 데예요. 그 일대는 그동안에 주민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프라는 전부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공공 부분이 들어와서 임대 아파트를 잔뜩 짓겠다고 하면서 세대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사실 그냥 민간 부분이 재건축을 하게 하면 세대수도 많이 늘지도 않아요. 최소한 늘린다고. 공공 부분이 들어가서 땅을 뺏어서 여기다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겠다고 하면서 달려드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는 살고 있던 주민들의 주거 수준도 향상을 시켜줘야 되지만 그러나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일정 부분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공급을 확대합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뺏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넣겠다. 그래서 정부가 재산의 일정 부분을 강탈해 가는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개발은 주체가 공공이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민간이고요. 재건축이 민간의 영역이고 사유재산이긴 하나 그러나 공급의 확대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기본 목표 여기에 함께 어떤 역할도 하면서 어떤 민간의 영역도 또 사유재산도 또 더 확대해가는 이런 것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인가는 서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선이 있겠죠.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야당에서는 공급 부족이다라고 공세를 계속 펼쳐왔었고 여당에서는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부동산 정책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앙정부의 시책과 지방정부의 시책이 다른 경우에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그냥 검토 없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인데 이제 박영선 후보가 뭐 당선이 된다면 적어도 그런 인구 1,000만을 대표하는 지방 수장으로서 중앙 정부와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협의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번이나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 결국은 다 실패한 이유가 바로 시장의 요구나 시장의 논리와 거꾸로 가면서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요를 막는 정책을 전부 썼어요. 그동안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후보가 어느 날 나타나서 뭐 세금도 깎아준다. 또, 공시지가도 좀 덜 올린다. 공급도 늘린다. 이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되는 거죠. 누가 당선이 되든 완전하지 않은 공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대로 꼭
매니페스토 약속 실천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서울시청 공무원들과 한번 처음에 펼쳐놓고 상의를 해서 실현 가능한 거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공약을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 동부권에 제4도심을 조성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상계동, 중계동, 네. 하계동 그 지역이 또 중랑구, 신내동 또 그 일대 지역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 노태우 정권 때 그때 이제 신도시로 만든 지역인데, 근데 이게 재건축이 완전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지역을 재개발을 해서 그 새로운 신규 주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뉴타운 계획으로 전부 다 그 발표를 하고 실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도 중단되고 또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뭐 35층 이상은 뭐 짓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주택 정책이 결국은 공급을 누르고 수요까지 눌러서 결국은 서울 시민들 전체가 살고 싶은 주택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결국은 주택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게 하는 그런 기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확실하게 풀어준다면 네. 그나마 이제 주택 수요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명운이 걸린 선거가 과열되는 모습인데요. 후보자 간의 말들도 그렇고 후보자를 돕는 주변인들의 말들도 거칠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새치혀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양쪽 다 정말 그 막말 수준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프레임을 본다면 서로를 이명박 시즌2, 박원순 시즌2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 땅을 뭐 셀프 지정, 셀프 보상 뭐 등등 뭐 이렇게 한 것이 뭐 그것과 닮아 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강하게 이제 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으로 대표되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 네. 그리고 새로운 뭐 도시 재생을 통한 어떤 새로운 공급의 확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이제 하는 것이겠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봐도 부동산 시장을 뽑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정책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막말 전쟁으로 보이는 정치 혐오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박영선 후보가 좀 집권 여당답게 먼저 내 정책과 내 대안 이것을 먼저 좀 잘 설명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주도를 하길 바랍니다. 박원순 시즌2면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어쨌든 성범죄로 문제가 되었고 또 스스로 뭐 불행한 그 결말을 맺었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실 끼친 또 해악도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시의 시정 자체가 일종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수익 모델처럼 만들어서 이 시정을 농단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되어도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기존에 시민사회 운동가들을 각 지역마다 전부 심어서 무슨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주고 또 무슨 조그마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부 돈을 타먹게 만들고 하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네. 정작 선거 캠페인으로는 박원순이 향기가 난다든가 뭐 또 박원순이 무슨 청렴한 사람이었다 하는 저 언동을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박원순이 부활하겠구나. 박원순이 하던 일을 계속하겠구나. 이제 박영선 그런 후보는 자제를 부탁했죠. 근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도 있지만 민주당의 전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저만 해도 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세요. 네. 명언을 내었었잖아. 지금은 과에 대한 향기가 나. 반성의 시간이지 공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내가 쓰기도 했다니까. 다음 오세훈 후보. 지난 2019년 10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말이 지금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다르게 발언은 또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중에 가장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 일각에서는 야권을 그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한테 너무 심했다. 어떤 정치인이든 그 흥분한 관중들 앞에 마이크를 잡으면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는 한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말을 맞아요. 하게 돼 있죠. 네네. 아니 오세훈 후보 또 연설을 하면서 내가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라고 또 연설을 하던데 그거는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그냥 제가 거기 나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건 내가 좀 과했다라고 한 말씀 하시면 아이고 외모에 왜 걸맞는 얼마나 품격 있는 대응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정도도 못하냐라고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건 본인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집회가 언제냐면 2019년 조국 사태가 한창 벌어진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예요. 그 이후에 그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연설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때가 뭐냐면 광화문에 네. 조국 그 법무장관 때문에 사람들이 100만 명 넘게 모였다, 뭐 200만 명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집회를 했고 정광훈 목사는 그 맞은편에 미국 대사관 쪽 네네. 교보 빌딩 그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전부 집회 현장이 각각 달랐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김문수 네네. 전 지사가 오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집값도 안정되고 서민들 생활이 전부 나아졌다고 주장한다. 근데 지금 무슨 중증 치매 환자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워낙 세게 이야기해서 맞아요. 오세훈 후보는 엄청 그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 상대적으로 그 무대에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선거 때가 되니까 딱 그걸 떼내서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좀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야당이 그 이야기도 못하냐. 네. 그렇게 된 건데 거기를 뭐 알겠습니다. 극우 파시스트라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가 윤호중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거짓말하는 쓰레기라면서 오세훈 후보를 또 원색적으로 비난했고요.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역죄 대통령 서로 막말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대역죄라고 뭐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이렇게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이게 서민의 재산을 강탈해 간 것 아니냐. 이 정도면 대역죄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그 중증 치매 환자 막말만 계속 돌았으면 우리가 좀 득점을 했을 텐데 네. 윤호중 의원께서 쓰레기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또 물타기 확대가지고 같이 똑같은 하얀 놈들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4.7 재보궐선거 관련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총 정보량은 4만여 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1,000여 건의 총 정보량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짜별 정보량입니다. 가장 정보량이 많았던 25일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로 서울은 9,600여 건, 부산은 3,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급상승 연관어 순입니다. 1위는 리얼미터입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언급되면서 이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급상승 연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관어 순위 2, 3, 4위는 부동산 관련 단어들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박영선 후보는 강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상의 연관어들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5위는 구로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박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 출정식을 열면서 급상승 연관어에 올랐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급상승 연관어입니다. 1위는 성범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이라 큰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2위 심판론가, 5위 변화는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토론회에서 등장한 단어들인데요. 박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권의 위선을 민심의 몽둥이로 때려주는 선거라며 심판론을 내세웠고, 김영춘 후보는 최악의 부산시장을 묻는 질문에 허남식 전 시장이 10년 동안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뤄놓은 게 없다라고 야권을 공격하면서 두 연관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3, 4위의 남구, 금융은 김영춘 후보가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출정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연관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요.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 간 의혹 폭로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자신의 측근인 부산 진구청장에게 친형의 땅을 사게 했다며 특혜 매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찰 연루 의혹과 LCT 의혹 등을 열거하며 1일 1의혹 흑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단 MB정부 국정원 사찰 문건으로 의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건들이 실제 나오고 있고 박형준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정원 사찰 문건에 대해서 과연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홍보기획관 시절에 국정원에 직접 그런 어떤 문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어떤 의혹,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에는 국정원에서 생산된 문건의 배포처에 정무수석 있었기 때문에 그 문건을 다 받아보았을 의혹, 이런 거죠. 당시에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것은 우편물처럼 다 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볼 수 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수석을 특히 해본 김재원 의원님, 국정원 문건 안 받았습니까? 저도 국정원 보고서를 본 적은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장 처리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의 정도 정책 정보 같은 거를. 저 막 국정원 보고서를 또 저렇게 아주 좋은 보고서로 물타기를 금방.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정치 관여되는 정보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님이 근데 그 정무수석 할 때 말고 그 전에는 어땠겠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떠냐면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정보를 생산하면 이것이 필요한 데가 어디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정해서 보고처를 만들어서 그 밀봉해서 직접 보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니 당신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이런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했다면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를 받은 측에서는 이 사법적으로 말하자면 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정보 수신처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받아봤을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 점을 또 공격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뭐 합당하게 내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정보가 온 적이 있다고 하면 뭐 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MB 정부에서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MB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찰이 있었다 문건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받은 것과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보낸 건 또 다르잖아요. 박형준 후보가 홍보기획비서관 시절에 국정원에 문건의 작성을 요구한 그런 이제 경로가 하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죠. 네네. 그 문제는. 그리고 국정원이 경쟁적으로 무슨 자기들이 4대강 반대자들을 뭐 뒤를 사찰하고 뭐 이런 걸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박형준 정무수석실 수석 비서관실에 그걸 봤어요. 정말 관행적으로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할 때 또 청와대도 관행적으로 그런 일을 막 개입하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용기 있는 건 뭐냐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에 문건의 생산을 지시 요구했다거나 국정원 자체 생산한 문건을 받고 어떤 못된 짓을 실행했다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솔직하게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아니면 기억이 없으면 기억은 없으나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문건에 나온 거 보니까 부인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물고 늘어지지 이제. 그런데 지금 박형준 후보는 이제 너무 1위를 앞서간 사람이 늘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의혹이 더 많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박형준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찰 문건도 그렇고 특히 이제 LCT 그리고 LCT 앞에 그 조형물 문제도 그렇고 또 가장 이 스튜디오와 이제 가까운 곳이죠. 레스토랑 문제도 나왔습니다. 옆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스토랑 운영권 문제가 가장 조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거나 식당을 열어도 영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단독 응찰을 하게 된 것 아닌가요? 국회 사무총장이었지만 그 결정한 분들은 다른 분들이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누가 박형준 사무총장이 이러이러한 지시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저 업체를 탈락시키고 다시 모집을 해서 이 업체를 만들어줬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주장이 나온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박형준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건 회피했어야 될 문제예요. 단독 응찰이 설사 왔어. 그리고 이것이 입찰이 잘 안 될 걱정도 총장으로서 했다 손 치더라도 뭐 나라가 망할 일도 아닌데 좀 기다려서 자기와 관계되는 그런 자기 배우자와의 공동 운영자가 왔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피를 해야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부인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인이 공동 동업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동업자의 딸이야. 아유,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은 그런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어. 박형준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 또 결이 다른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기억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박형준 후보는 좀 굉장히 좀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해명이 더 필요한 사안들이. 우선 LCT의 고가 아파트 사는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처음에 그 문제를 그 자기 배우자의 아들로부터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30대인 아들과 딸은 무슨 이게 로또 중에서도 로또 맞듯이 그렇게 아래 위층에 나란히 됐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금을 어디서 났을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명은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LCT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그 부정 비리의 뭐 복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특검까지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 왜 박형준 후보의 그 경제력이 없을 만한 나이의 그 배우자의 아들, 딸들이 뭐 그렇게 됐느냐라고 한 것인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또 뭐냐면 해명을 한다고 한 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왔죠. 그게 뭐냐면 우연히 6번이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우연히 이 일과 관계없이 LCT 부근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박형준 후보 배우자의 아들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당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러니까 또 우연히 거기에서 자기가 아는 당첨권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거기서 계약서를 쓰게 했다. 거기까지는 나 이해할 수 있는데. 소개도 안 받았대. 그러니까 소개도 안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비도 안 받고. 그런데 또 그 딸도 그렇게 우연으로 만났다고 해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복을 쌓으면 그렇게 복이 오는 거예요. 덕을 쌓으면 복이 오는 수료를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게 직업이신 분인데. 아니 그거는 그분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분이 훌륭한 분이겠죠. 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도 이해가 안 갈 것이다라고 믿고 그 또 배우자 자녀의 그 대학 입시 비리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혹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 했던 교수가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걸 자세히 밝혔는데 박형준 후보 입장 측에서는 그 학교에 응시한 자체가 없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그 문제를 응시한 적이 있다라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30대 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언론이 얼마나 많은 취재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묘하게도 이 문제는 언론의 후속 취재나 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언론의 해설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 박형준 후보는 사실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이 제기되는 의혹이 굉장히 많고 또 의혹의 어떤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또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도덕성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법도 위법이지만 특히 그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 적도 없다라고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어쨌거나 그 대학에 입학한 적도 없잖아요. 입시 비리라고 하려면 하다못해 그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다가 안 갔다든지 서류를 조작해서 입학해서 또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까지 하고 뭐 그렇게 했다면 그걸 입시비리라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는 일단 그 대학에 아예 응시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응시는 했는데 떨어뜨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점수를 좀 잘 달라라고 하는 박형준 후보 배우자의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이 젊은 교수가 선배 교수의 그런 소개와 압력에 의해서 점수를 한 30점 더 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지. 그분이 그 둘이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 둘이서 한쪽은 부탁을 했고 한쪽은 들어줬으니까 둘 다 공범이에요. 업무방해죄의 공범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벌받으면. 그러니까 그 교수도 검찰 수사를 그 전에 다 이제 홍대 입시 또 안 비리 됐잖아요. 했을 때 무혐의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왜 검찰 수사가 홍대 입시 비리가 왜 무혐의가 됐느냐. 저쪽 인왕산 쪽을 가리키면서 검찰은 힘이 없다 하면 그쪽을 가리켰다는 거 아닙니까? 인왕산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호랑이가 있나? 그런가 봐. 하여튼 정통 차원에서 이걸 덮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대학 교수가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용기 있게 증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증언 교수의 말이 맞다라고 또 증언한 다른 교수의 증언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응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잡아떼도 너무 잡아뗀다 이런 거죠. 김영춘 후보 쪽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그러시죠. 박형준 후보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김영춘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 소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 진구청이 김영춘 후보 친형의 땅을 특혜 매매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김영춘 후보가 서울에만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 세금 안 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냥 봐주지. 너무 쪼잔하다.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 포클레인 중장비가 이만한 삽이 있는데 숟가락 하나 요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거의 같은 급으로 지금 만드는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사이즈가 다르네. 아니 이제 저 민주당이 처음에는 LCT 그 아파트를 부정하게 네. 저 당첨이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게 산 거다 이래 되니까 왜 그 아파트에 사느냐 이걸로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부산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부산시장을 하면서 부산의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겠느냐 이쪽으로 초점이 옮겨가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 김영춘 후보는 부산에 집 한 채도 없고 서울에 집은 팔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 그러니 부산에 애정이 없는 것 아니냐. 선거 떨어지면 갈 사람이고 부산에 세금 한 푼 안 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의힘이 네. 그냥 그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심한 논리를 가지고 그냥 막 던지는 거야, 물타기를 하면서. 근데 물이 잘 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보다도 이제 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말이 맞다는 거지.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 하필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퇴를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죠. 네네. 박영선 후보 캠프도 사실 이제 그 피해 호소인 발언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했었고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당에서 여러 차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렸고 시민들이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 어차피 심판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한 그런 측면이 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정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지역에 부산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 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그런 분을 좀 이렇게 내세우면 득표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단순한 1차적 생각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 그 국면이 시작된 초기 단계까지만 해도 박영선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국면이었고 부산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이 다 이긴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었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여권 내에 팽배했던 것으로 알아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사과하고 조치를 취한 거는 피해자가 이제 그 선거 국면에서 기자회견을 직접 하니까 비로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는 표에 도움이 안 되겠다. 뭐 그렇게 한 거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지율에 너무 취한 것 아닌가. 더 그래서 나가서 그 변호인을 처음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그렇죠. 약간의 오만함이 있었다. 오만함을 넘어서서 네. 아니 뭐 하여튼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을 지금 거예요. 김재현 의원님의 분석을 뼈아프게 이제 듣고 있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아니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사실은. 용서해달라고 했지 뭘 안 해. 아니 이런 게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는 건데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걸로 느껴진다는 거죠. 하여튼 김재원 의원이니까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하여튼 진심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사이다 한 줄 평 갈까요?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요. 사이다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 박영선 후보님이 매일 2%씩 따박따박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매일 2%씩 따박따박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박하다. 위원장님. 선거는 지난 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이다 한 줄 평 잘 들었고요. 김재현 의원님, 박수현 위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 참여 거부에 대한 가장 큰 벌은 당신보다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4월 7일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